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학교에서 30년간 교편을 잡다 얼마 전 퇴직한 68 김영자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교사로서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30년이란 세월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교단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충만했으니까요.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교실을 정리하던 날, 제자들이 써준 편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우리 엄마 같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커서도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진심 어린 글귀들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저는 취미 하나를 가졌습니다. 바로 중국어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에 중국에서 온 전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중국어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단어 20개씩 외우고 점심시간마다 중국어 드라마를 보며 회화 실력을 키웠죠. 어느새 제 중국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는 중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문학 작품도 원서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실력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수한 즐거움으로 시작한 공부였을 뿐이니까요.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저는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죠. 그렇게 모은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 개인적으로 모아둔 저축이 2억 원입니다. 거기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제 아파트는 시세가 6억 원 정도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 모든 것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들입니다. 특히 퇴직금은 전액을 아들 내외의 전세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너희 고생하지 말고 엄마가 다 지원해 줄게. 라며 먼저 2억 원을 건네주었죠. 남은 5천만 원은 이사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인저축 2억 원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해 두었고요. 제 아들은 올해 43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며느리는 41로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도 둘이 있어요. 13살짜리 손자와 10살짜리 손녀. 그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항상 따뜻해졌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저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도움도 되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이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도 모든 게 평화롭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억 원을 건네준 날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들 내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감사 인사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2억 원을 건네준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낀 며느리의 변화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화를 걸면
다정하게 받던 며느리가 이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전화하셔서요? 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주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애들이 지금 학원에 있어요. 라는 말로 얼버무리곤 했죠.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2억 원을 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남은 5천만 원은 언제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의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어조였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글쎄다. 이사할 때쯤 줄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께서 퇴직금 전액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사 계약금도 내야 하고 새 가구도 사야 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독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고 매번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끊임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제가 며느리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발견한 수상한 전화 통화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 얼굴이나 보려고 들른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있는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를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들린 말들이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네, 거기가 평당 얼마라고요? 아, 그 정도면 괜찮네요. 곧 자금이 마련될 것 같으니까 계약금 준비하고 있을게요. 분명 제가 준 2억 원은 전세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새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전세가 아닌 매매를. 또 다른 날에는 이런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 분이라 별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등줄기로 한 기가 흘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는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혹시 나를 가리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집에 들러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갑자기 제 통장과 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충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게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5천만 원은 기본이고 제 개인 통장에 대해서도 캐물었죠. 어머님, 혹시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신 거 있으세요?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은데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들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처럼 제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돈 얘기를 꺼낼 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어머니,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제 저희도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제가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마치 당연한 자신들의 몫인 양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밤이면 자주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전화통화들, 아들의 차가워진 태도,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돈 요구,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고 있던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독촉 전화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대로 두면 돈을 다 빼돌리실지도 모르잖아.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리라니요? 빼돌린다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 숨겨두셨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괜찮아. 시간 문제야. 이제 고지야.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요양원 팸플릿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넘기려다가 팸플릿 사이에 끼워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강제 입소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보호자 동의 서만으로도 입소 진행 가능한지, 입소 후 재산관리 위임장 준비,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혼자 사시는 분, 아들이 얘기했던 처리, 이 모든 것이 저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팸플릿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폐쇄병동이 있는 요양원들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써 있었죠.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이곳에 강제 입소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근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은행에 들렀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창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들의 은행 방문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님, 지난주에 아드님께서 어머님 통장 사본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위임장 준비는 하셨나요?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제 통장 사본을 요구했다니요. 더구나 위임장 이야기까지. 아들은 이미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전에 없이 꼼꼼하게 제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이 조금 움직여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찾으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하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아들의 메모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 퇴직금 잔금 5천만 원, 개인 저축 2억 원, 아파트 시세 6억 원, 총 8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 150만 원, 종신위임권 확보 필요. 이제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제 전 재산을, 그것도 제가 먼저 준 2억 원으로도 모자라 남은 모든 것을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그때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가족 여행으로요. 며느리의 제주도 여행 제안은 겉으로 보기엔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제주도에 좋은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공기도 좋고 경치도 너무 예쁘대요. 애들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고 남은 퇴직금 얘기도 할 겸 다 같이 가족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이라니. 게다가 하필 제주도라니요.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점이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다가는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챌까 두려웠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제주도는 오랜만이구나. 출발하기 전날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유난히 분주하게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4박 5일 일정인데 짐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얘야, 짐이 많구나. 짧은 여행인데. 아, 네, 어머님. 제주도가 일교차가 크다고 해서요. 옷을 넉넉히 챙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짐가방 안에는 옷가지보다도 서류들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 실버케어 요양원 입소 계약서, 재산관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미 제 도장이 찍혀 있는 백지 위임장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찍은 적 없는 도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복제라도 한 걸까요? 더구나 그 요양원 소개 자료를 보니 제주도 최고의 보안시설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특별관리 병동이라고 써 있었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이어서 본 여행 일정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날 오전 11시 제주 도착, 성산일 출봉, 섭지코지 관광, 저녁 제주 시내 호텔 체크인, 둘째 날 오전 서귀포 이동, 오후 2시 실버케어 요양원 방문 시설 견학으로 둘러대기, 오후 3시 입소 수속,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계획이 짜여 있었고 첫째 날은 정말 관광을 하는 것처럼 꾸며놓았더군요. 아마도 제 경계심을 풀기 위한 속임수겠죠. 구석에 작게 쓰여진 메모도 보였습니다. 입소 비용, 보증금 5천만 원, 월 관리비 150만 원, 위치 서귀포시 외곽 주변 지하철역 없음, 마을버스 하루 2회 운행.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주도의 외딴 요양원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게다가 대중교통도 불편한 외딴 곳, 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얘야, 나 잠깐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서 짐 좀 마저 챙길게. 그렇게 말하고 나와서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도망칠 수 있을지 잘하지도 못하는 폰으로 열심히 검색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공항에 와 있었고 손주들도 들떠 보였습니다. 손주들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겠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정말 관광객처럼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성산일 출봉도 올라가고 섭지코지도 걸었죠. 손주들과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죠? 내일은 더 멋진 데로 간대요. 소녀의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손주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아들 내외는 저를 7층에
그들은 5층의 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더 좋은 전망의 방을 드렸어요. 푹 쉬세요. 며느리의 말에 숨은 의도가 보였습니다. 제가 밤에 도망가지 못하게 다른 층에 배치한 거겠죠. 역시나 방에 들어가 보니 창문은 안전바가 설치되어 열리지 않았고 비상구는 제 방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제 방에서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을 기다려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기에 비상계단을 통해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다행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런트에는 졸고 있는 직원 한 명뿐. 전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와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제주공항으로 가주세요. 새벽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첫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쫓아올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침이 되어서야 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들 내외가 제가 도망친 걸 알면 곧장 서울로 올 테고 제일 먼저 집부터 찾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과 도장부터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짐을 챙겼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 관련 서류들, 신분증, 보험증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장에 꽂혀있는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손주들의 돌잔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짐을 싸는 와중에도 계속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상한 차가 서 있지는 않은지,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나니 이제 옷가지를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옷들을 다 가져갈 순 없었죠. 꼭 필요한 것들만 고르다 보니 문득 지난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 교직 생활을 하며 받은 감사패들, 제자들이 써준 편지,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짐을 마저 챙겼습니다. 다행히 이미 중요한 물건들은 다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여기 아니신가? 어디 계시지?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을 찾아보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캐리어 2개를 들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마주칠 수 있으니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차가 주차장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위층을 수색하고 있을 거예요. 미리 불러둔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제 집이 있는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 집.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지요.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이 섰습니다. 농협은행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제 도장을 복제했다는 걸 알았으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창구로 향했습니다. 도장을 잃어버려서요. 새로 만든 도장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신분증과 새 도장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도 모든 계좌의 도장을 새 것으로 변경해 주었고, 보안을 위해 OTP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누군가의 강요로 인한 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아들이 통장 사본을 요구하거나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직원은 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등급을 가장 높게 설정해 주었고, 특이 사항이 있으면 제 휴대폰으로 즉시 통보가 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신청했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큰 금액을 쉽게 이체할 수 있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통장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다행히 매매 전문 간판이 붙은 큰 부동산을 발견했습니다. 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강동구 둔촌동 현대아파트 32평형입니다. 아, 거기요? 시세가 6억 정도 하는데 금매시라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5억에 내놓을 테니 사흘 안에 계약할 수 있는 분을 찾아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신가요? 계약금은 반드시 제 계좌로 직접 이체,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도 빨리 받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 아들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제가 왔다는 걸 말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제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매수자는 하루 만에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탓에 여러 명이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현금으로 매수가 가능한 분이 나타났죠. 계약 당일 저는 매수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하고 한 달 뒤에 잔금을 치르는 게 보통이지만 혹시 2주 안에 잔금 치르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급히 이사를 가야 해서요. 다행히 매수자도 동의했습니다. 계약금은 즉시 제 계좌로 이체되었고 2주 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든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 재산 정리가 끝났습니다. 집 계약금 5천만 원과 개인 저축 2억 원, 그리고 곧 들어올 집 매매 잔금 4억 5천만 원까지 총 7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안전하게 제 통장에 보관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새로 산 도장과 통장, 보안카드, OTP,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크로스백 안에 이것들을 넣으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답은 금방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두려 했던 그곳에서 오히려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서 말이죠. 제 새로운 여정은 공인중개사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주도 부동산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았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공항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시내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으면 했습니다. 서귀포시 쪽으로 전세 매물 있나요? 제가 찾은 부동산 사무실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주도 토박이셨고 서귀포 지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시더군요. 손님, 혹시 제주도에 친척이라도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제 대답에 공인중개사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전세 말고 매매는 어떠세요? 요즘 제주도는 전세가 흔치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이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섣불리 집을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공인중개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귀포 시내 근처에 좋은 빌라가 하나 있어요. 보증금이 좀 있긴 한데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바다도 보여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기에도 딱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 집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32평형 빌라였는데 거실에서 바다가 내다 보였고 내부도 깔끔했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서울 집값에 비하면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제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공인중개사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사정을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계약은 정상적으로 하시되 전입신고만 안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소지는 서울에 그대로 있는 걸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거예요. 가구도 적당한 걸로 하나둘 장만했습니다. 침대, 식탁, TV 하나하나 제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서울 집에서는 늘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도 장만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형으로 골랐죠. 인터넷 뱅킹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게요. 번호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는 절대 연락할 수 없을 거예요. 통장 관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든 OTP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자금을 분산시켰어요.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눠두고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게 했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제 수중에는 6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해서요. 혼자서는 적당히 아끼며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테라스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나 바닷가 산책을 나섰죠. 서귀포의 아침 바다는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잔잔한 물결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지난날의 아픔도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가 어디죠? 지도에서 찾을 수가 없어. 라는 중국어가 들렸어요. 중년의 중국인 부부가 지도를 들고 난감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 반에 있던 중국인 전학생을 떠올리며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중국어로 대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중국어로 말을 걸자 그들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중국어를 하시네요. 알고 보니 그들은 고급 리조트에 묵고 있는 관광객이었는데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거였어요. 리조트 이름을 들으니 제가 자주 산책하는 해변 근처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마침 같은 방향이에요. 길을 안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베이징에서 온 사업가 부부였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러 제주도에 왔다고 했어요. 제가 교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좋은 가이드를 못 구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죠.
좋아요.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시작된 첫 통역 안내는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그들에게 제주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하고 맛있는 식당도 추천해드렸죠. 제주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찾아둔 곳들을 안내하는 게 신기하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감동한 듯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주 프리미엄 투어 업체의 김 실장입니다. 베이징에서 오신 장 선생님 부부가 소개해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알고 보니 그 부부가 자신들이 이용한 고급 여행사에 저를 추천했던 거였습니다. VIP 관광객들을 위한 통역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 아들 내외가 혹시라도 저를 찾아낼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첫 번째 관광객 부부의 소개로 시작된 통역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들이 베이징의 지인들에게 저를 추천했고, 그 지인들이 또 다른 지인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특히 제가 은퇴한 교사라는 점이 의외로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관광지마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차분히 설명해드리는 제 모습이 단순한 가이드와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느새 저는 제주도의 VIP 관광객들 사이에서 선생님 가이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정도였던 의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프리미엄 여행사들의 연락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어느새 괜찮은 수입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VIP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반 가이드 요금의 서너 배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루는 상하이에서 온 기업가 부부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행사 쪽에서도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최고급 여행사인 제주 프리미엄 투어에서는 저만을 위한 특별 조건을 제시했어요. 기본급에 월 800만 원 이상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전속이 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있었고요. 이제는 제가 선호하는 고객들과만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들,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우선으로 모시고 있죠. 덕분에 일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기까지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베이징 예술대학 총장님 부부였습니다. 제주도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은 제 설명에 감탄하셨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제주도가 새롭게 보입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30년간의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미로 시작한 중국어가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다니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수입도 걱정 없습니다. VIP 관광객 한 팀을 모시면 보통 20만 300만 원을 받는데 한 달에 서너 팀만 모셔도 충분하니까요. 덕분에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당당한 전문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코 찾지 못할 제가 직접 선택하고 일구어낸 제 인생이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VIP 관광객들을 모시고 성산일 출봉을 안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제 집 앞에 낯익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제 아파트 현관 앞에 아들 내외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냈는지 아마도 이곳저곳 수소문했나 봅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설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김영자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걸어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모습을 보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머니,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남은 퇴직금도 필요 없으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마치 형식적인 사과처럼 보였죠. 이제 와서 무슨 용서?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요양원에 가두려고 했지? 내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어머니,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실수! 내 도장을 복제하고 내 통장을 빼내려 한 것도 실수였니? 내 전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이제는 내 삶이 따로 있어. 니들에게는 더는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니다. 그냥 남이야. 어머니, 제발.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애원하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평소처럼 테라스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더욱 안정되어 있었고 통역 가이드로서의 명성도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중국 관광객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며느리가 들고 있던 앨범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 손주들의 최근 사진들이 가득했죠. 학예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 그리고 손주들이 직접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저번에 할머니랑 제주도 갔을 때처럼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의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려 했죠. 하지만 그때 문득 그들이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손주들을 볼모로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로 아이들이. 그때는 요양원에 나를 가두면서 아이들 생각은 하지 않았었니? 내가 평생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 아니니?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거나. 어머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로. 됐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온 게 뻔하지. 이제는 손주들도 내 인생에선 과거가 되었어. 물론 아이들은 잘못이 없지.
하지만 니들 때문에 니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난 이제 그 아이들과도 만날 수 없게 됐어. 돈만 노리던 자식과는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번에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 그리고 나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이 나를 가두려 했던 이 제주도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을 보내고 있어. 그러니 니들이 나를 정말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내 행복을 망치려 들지 말거라. 돌아서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택한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아, 할머니가 너희를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란다. 하지만 꼭 기억해줘. 이건 절대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를 늘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가 더 자라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할머니의 선택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무엇보다 할머니는 너희가 부모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멋지고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단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부재에 많이 놀라고 속상했을 테지. 보고 싶어도 이렇게 멀리서 마음만 전해야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알아줘. 이 모든 것이 너희 잘못은 아니야. 할머니가 조금 늦게나마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선택한 길이란다. 언젠가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야. 할머니는 이제야 그걸 배우고 용기를 냈단다. 부디 씩씩하게 자라주렴.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길 바란다.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해. 할머니가 편지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으로 보냈다가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내린 이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반드시 옳은 일만은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무언가 배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의 엄마로서 이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영자님을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 영자님처럼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다운 사랑방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2025년 을사년에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